소자 없는 세상을 꿈꾸며 카오스에서 야심차게 마련한 강연 시리즈 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혜리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수학자 소개합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수학과 이승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수학과 권도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스토리텔링을 맡은 포항공대 수학과의 최범준입니다. 함께 공부해볼 주제가 미분기하학이에요. 예, 맞습니다. 미분도 어려운데 기하학도 거기에 기하까지 어려운데요. 붙어서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저는 지금으로선 감도 잡히지 않는데 예.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기하학 하면은 떠오르는 뭐 직선, 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 사람들이 어떻게 직선하고 원 같은 것만 가지고 기하학을 할까요? 뭐 일반적인 곡선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당장 맞닥뜨리는 문제가 곡선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만 해도 미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곡선이 얼마나 휘어 있는지 이런 양들이 미분의 언어를 통해서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곡선 이런 것들은 이제 2차원 평면에 있는 선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가 뭐 3차원 안에 있는 2차원 곡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그 자체라든지 이런 고차원의 기하학을 미분의 언어로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학을 미분의 언어로 이해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교수님 이 앞에 또 지구본이 놓여 있어서 이거는 예. 미분 기하학과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예. 제가 오늘 할 첫 번째 강연의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미분기하 하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기하학을 하시는 대부분 분들은 뭐 우리가 뭐 2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개미다 이런 식의 설명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저희가 1학기 때 네. 공부해 봤을 때 네. 우리가 점프하지 못하는 벌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위상수학에서 들어보셨을 네. 것 같은데요. 미분기하는 사람들은 평면과 구는 다르단 말을 하는데 네. 저희 평면을 좀 기울이면 이렇게 원통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이건 또 저희 기준으로는 얘와 얘는 같다고 하거든요. 야, 알쏭달쏭합니다. 근데 또 얘랑 얘는 또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네.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이거를 가르는 핵심은 이제 얼마만큼 곡면이 휘어져 있나를 나타내는 이제 곡률이라는 개념을 그렇군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곡률은 네. 이렇게 굽어진 비율?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네. 제가 원을 두 개 그리겠습니다. 하나는 큰 원이고 하나는 작은 원입니다. 어떤 게 곡률이 더 큰 원일까요? 작은 원. 어떤 개념에서 그런 말을 하신 걸까요? 예를 들면 예. 작은 원은 이렇게 네. 굽어졌고 얘는 이렇게 굽어졌잖아요. 얘가 더 크니까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덜 급격하게 예. 굽어졌다고 할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예를 들어 R1이라고 하고 네. 이 반지름을 R2라고 하면은 이 친구의 곡률은 R1분의 1이고요. 아, 곡률을 그렇게 계산해요? 이 친구의 곡률은 R2분의 1이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제 R이 클수록 곡률이 작아진다는 그 그러네요.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네. 맞는 오, 거고요. 네. 자, 이제 수학적으로는 곡률이란 개념은 우리가 보통 미분은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거든요. 어떤- 순간적인 속도, 네, 속도가 변하는 건 뭐라고 부를까요? 가속도. 네, 가속도가 곡률과 관련이 있는 값입니다. 제가 이 원을 1이라는 속력으로 이렇게 돈다고 할게요. 돌아요. 네. 그러면은 왼쪽을 돌 때랑 오른쪽을 돌 때랑 속력은 같지만은 오른쪽이 훨씬 각도가 빨리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곡률이란 개념은 엄밀한 수학적인 정의를 제 말로 풀었으면은 속력 1, 그러니까 단위 속력으로 움직일 때 네. 그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곡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원하는 건 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곡선의 곡률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속력이 1인 상태로 여기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러면 속력이 이 점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있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점에서 좀 더 진행을 하면 이렇게 변하겠죠? 네.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는 방향을 추적하면 이런 어떤 양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크기를 곡률이라고 부릅니다. 부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원래 곡률이라는 개념에는 부호가 없습니다. 그냥 속도가 변하는 정도라면서요. 정도니까는 네. 이 양은 원래 크기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그린 이 점에서의 곡률은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점에서의 곡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게 마이너스예요? 곡률은 그냥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인데 이렇게 말하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컨벤션이 방향을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 안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앞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원형의 곡률은 양수가 되는 거고요. 네. 제가 부호를 어떻게 주냐는 사실 저희 맘인데 저희 눈에는 이제 왠지 위쪽 방향이 플러스잖아요, 항상. 그래서 얘를 양의 곡률이라고 부를 수 있고 얘를 음의 곡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뭐 음수 양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방향의 네, 그래서 차이를 만약에 내가 한다는 앞으로 거. 방향을 위쪽이 플러스가 아니라 아래쪽이 플러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곡률은 아까 말한 수에 그 마이너스를 반대가 붙인 된다. 숫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직선은 곡률이 몇일까요? 0. 안 굽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위 속도로 움직이면은 이 방향이 변하지가 않죠. 네. 예, 그래서 직선의 곡률은 0입니다. 또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1로 갈 때 느껴지는 그 가속도가 있잖아요. 네. 가속도와 똑같이 느껴지는 원이 있을 텐데 그 원의 반지름분의 1을 곡률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거든요. 직선은 쉽게 생각해보면은 그러한 원이 무한히 큰 거죠. 왜냐면 원이 클수록 사실 직선처럼 보이잖아요. 이 네. 점에서 확대해보면은 네. 반지름분의 1을 우리가 곡률이라고 하니까 원이 무한히 크면은 곡률이 0에 가까워지니까. 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원의 크기에 예. 반비례한다. 맞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말하면 곡선을 가장 잘 묘사하는 접하는 원의 원의 반지름분의 반반지. 1이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거는 곡선의 곡률인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곡면입니다. 곡면. 네, 저희가 이런 걸 곡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만약 이 위에 어떤 점에 있으면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있는 거죠. 그렇죠. 곡면의 곡률은 그러면 몇 개가 있을까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힌트를 삼으면 네. 거기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두 예. 방향으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 네, 그래서 2차원은 두 개? 1차원은 한 개 뭐 이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설명해야 되는 다음 주제입니다. 도너스네요. 네, 저희가 토로스라고 토로스라고 하는 부르는 도너츠. 토로스 위에 점 P가 있다고 할게요. P라는 점에서 우리가 곡률을 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요. 곡면이라는 건 항상 그 곡면에 수직한 선이 있거든요. 한국말로는 법선이라고 부르는 선이 있습니다. 저기서 보시면 N이라는 예, 그 법선이에요. 법선이 있죠. 네. N이라는 가상의 선을 포함하는 포함하는. 그림에 보이는 평면으로 네. 토러스 도너츠를 자르면은 네. 그리스 문자 감마라고 있는 요 선이 하나 보이실까요? 네, 보여요. 저 선은 평면 위에 있는 선이니까 곡률을 계산할 수 있죠. 저희가 선의 곡률을 계산한 방법을 방금 배웠잖아요. 저기다 뭐 또 원을 그려요? 그렇죠. 저거는 그러니까 감마라는 곡선은 네. 평면 위에 곡선인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한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 선의 곡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곡면은 곡률이 예. 두 개라고 안 그러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를 평면을 바꿔가면서 다 계산할 수 있죠. 회전하면 무수히 많거든요, 이런 애들이. 그 무수히 많은 경우마다 곡률을 사실 계산할 수 있어요. 두 개가 아니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주곡률. 그래서 그 두 개의 숫자가 저 곡면을 나타내는 곡률입니다. 그러면 아까 네. 두 개라고 얘기하셨을 때도 네.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것과 작은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방향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는 왜 상관하지 않느냐. 큰 값과 작은 값만 알면은 나머지 방향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곡률이라는 거는 이 평면을 돌려가면서 나오는 그 곡선의 곡률을 계산했을 때 그 중에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어떻게 제일 길고 제일 짧은 곡률을 구할 수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네. 여기부터는 그 전공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보는 것보다 제 생각에 얘를 살펴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네. 이제 평면은 곡률을 계산하면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한 그 주곡률이라는 게 네.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 평면은 네. 이 선이랑 같은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면의 법선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얘를 포함하는 다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근데 잘라봤자 이게 직선이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직선의 곡률은 0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다 0일 것 같아요. 0이죠. 그래서 최대값도 최소값도 0인 거죠. 그래서 평면의 주 곡률 두 개는 다 0입니다.
그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통 모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점에서 공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법선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잘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하나 나오겠죠? 네. 걔의 공률은 몇일까요? 근데 이 곡률은 평평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0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0이 나오죠. 예.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걔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곡률이 이거죠. 그 어떤 방향을 플러스로 하냐를 따라 다르지만 아래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아, 네네네. 실제로는 그 0이 최소값이 되고요. 계산을 해보면은. 아, 아까 이렇게 한 거 0. 그리고 그거에 수직한 다른 방향으로 잘라서 나온 그 아래로 나오는 그 방향이 그게 최대값이 돼요. 최대값이 돼요. 그래서 평면의 경우는 방금 보셨듯이 어느 방향으로 잘라도 공률이 0이기 때문에 람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람다 1, 람다 2가 다 0인 경우에 해당하고요. 아까 평면. 네, 네, 우리가 지금 본 이렇게 생긴 애 있죠. 얘는 우리가 이 방향으로 자르면은 공률이 0. 0이고요. 네. 요 반대 방향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생긴 곡선이잖아요. 네. 아래 방향은 플러스라고 하면은 람다 2는 어떤 양수가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로 올게요. 여기가 점 P예요. 그리고 이런 법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N이라고 네. 하는. 네. 얘는 그 공률 두 개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지구본 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구를 말씀하신 게 예. 요렇게 예, 요렇게- 이렇게 어떻게 잘라도 사실 모양은 다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또 잘라도 똑같고 사실 이렇게 잘라도 똑같거든요. 생긴 게 특수한 구형인 경우에는 람다 1이랑 람다 2랑 같고 둘 다 양수인 거죠. 그러면 얘는 뭐 주곡률이라는 거가 필요가 없네요. 다 똑같으면. 그러니까 최소값과 최대값이 다 같은데 양수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네. 방향으로 양수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얘를 살펴본 게 다 0인 경우, 그리고 0이거나 양수인 경우, 다 양수인 경우도 봤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드는 생각이 음수인 경우도 찾아야 예, 되겠죠? 하나는 음수이고 하나는 양수인 경우. 왜냐면 지금 하나는 0인 거고 하나는 양수라고 했지만 저희가 방향을 바꾸면 얘도 음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람다 1과 람다 2의 둘 다 0이 아니고 부호가 다른 경우가 궁금하잖아요. 그림으로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이 소품을 쓸 때가 같네요. 보너스다. 토러스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진짜 이거를 큰 토러스. 토러스라고 안 하고 토러스라고 하겠습니다. 토러스. 이 부분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이 윗부분은. 얘 두 번째 거 그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것처럼 보이실까요? 아닌가? 아까는 이게 정확히 직선이었거든요. 아, 얘는 얘 이렇게 굽었다. 잘라도 아, 굽었어요. 굽었구나. 그래서 이제 람다 2가 같지는 않은데 둘 다 부호가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토러스의 이 부분은 람다 1, 람다 2가 둘 다 양수 뭐 혹은 방향에 따라서 둘 다 음수로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네요. 다만 이제 이 안쪽을 보시면은 이쪽 방향으로 보면은 공률이 아래 방향을 향하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보면은 공률이 위를 향해요. 그러네요. 그래서 토러스의 이 안쪽 부분은 람다 1과 람다 2가 부호가 다른 경우입니다. 요렇게 되고 얘는 요렇게 되고.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람다 1이고 얘가 람다 2라고 하면은 제가 이번에는 뭐 아래 방향을 여태까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람다 2가 플러스고 람다 1이 음수인 경우가 나오죠. 이런 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률이 정확히 이 점 근처에서 곡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충 묘사하거든요. 한쪽은 위로 휘어 있고 한쪽은 아래로 휘어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적어도 곡면의 곡률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네. 네. 마지막에 보여주신 예제에서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 거를 종이를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나요? 아, 이것도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이렇게 어떻게 구겨가지고 안 되나요? 지금 권도현 교수님이 하신 질문이 오늘 강의 핵심을 그쵸. 깨뜨리는 이렇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요거랑 보면 언뜻 달라요. 달라요? 보여주신 그림에서 어떤 점을 잡고 공률을 계산해도 놀랍게도 한 방향은 0이 돼야 돼요. 공률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평면을 내가 구부렸는데 어떻게 구부려도 공률이 0인 방향이 존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접으면은 공률이 양수가 되는 건 하나 만들 수 있는데 0이 되는 거는 안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의 그 놀라운 정리가 뭐냐면요. 가우스가 이 개념을 발견하신 거예요? 가우스가 뭘 보였냐면은 우리가 종이를 구부려서 만드는 이런 방법으로는 공률은 변할 수 있는데 0, 0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가 된 거잖아요. 네, 공률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곡률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
그냥 0에다 뭘 곱하든지 0이 되니까. 맞습니다. 예. 하나만 0이면은 곱은 항상 0이니까는 둘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자명한데 가우스가 보인 거는 일종의 그 반대인 거죠. 내가 어떻게 얘를 변형시켜도 적어도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 종이가 아닐 때도 해당되나요? 예. 다른 뭐 예를 들면 구라든가 예. 아니면 아까 보여준 토러스라든가 맞아요. 예. 다 똑같이 변하지 않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불변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불변량. 예. 불변량은 위상수학에서 저희가 배웠어요. 위상수학에서 말하는 불변량은 보통 위상수학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설명할 때는 막 찰흙 같은 걸 들고 오실 거예요. 원이랑 찰흙, 예. 하트랑 네. 같다고 막 이렇게 하시다가 뭐 찰흙으로 늘려서 같은 거는 같은 거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네. 미분기하에서는 그런 건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미분기하는- 늘리면은 거리가 변하잖아요. 두 점 사이에. 네. 제가 종이 위에 사는 2차원적인 개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종이가 평평하든 종이가 구부러져 있든 종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3차원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면 둘이 가까워지지 않았냐고. 근데 근데 2차원 이에서는 같다. 네, 내가 2차원적인 존재고 내가 어떻게 꺾여 있는 공간에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가정하면은 얘나 거리가 변하지 않아요. 거리는 같네요. 예, 그래서 그죠? 미분기하에서 말하는 불변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거리가 변하지 않는 변형에 의해서 네. 변하지 않는 양인 거고 가우스가 발견한 놀라운 정의는 이 공률은 변할 수 있는데 공률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가우스가 발견한 놀라운 정리의 핵심입니다. 부호가 변하지 않는 건 값 자체가 변하지 값 자체가 변하지 아, 않습니다. 아, 네. 이게 진짜 놀라운 정리인가요? 본인이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이 굉장히 놀라운 정리한 게 아니고요. 진짜 놀랍네요. 네. 본인도 보고 너무 놀라웠다고 해요. 왜냐면은 공률의 정의에서 보듯이 공률은 공면이 어떻게 공간에 이걸 수학적인 용어로는 매립돼 있는지 인베딩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운 정리에 따르면 그거에 무관한 것 같은 걸로 보이거든요. 두 개의 곱은. 야, 가우스가 천재 수학자라고 우리가 막 배웠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정리를 발견하셨네요. 예, 그래서 겸손하게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거 진짜 놀랍다 뭐 이런 뜻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이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실제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아 예, 네.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소품으로 준비한 드디어 이제 우리 지구본이 예, 역할을 지구가 할 나옵니다. 예. 순서이군요. 지도라는 거는 사실 지구본을 평면으로 옮겨 놓은 거죠. 근데 그게 뭔가 비율이 예. 차이가 있겠죠. 구를 그쵸. 정확하게 평면으로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인지라는 것도 수학자들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저희가 말한 놀라운 정리의 결론 중에 하나는 지구본에 있는 요 나라들의 정확한 비율과 각도를 보존하면서 종이로 옮기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률 때문에 그런 건가?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보는 그 세계 지도가 있어요. 근데 지도에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타원으로 보이는 원들이 있죠. 네네. 실제 지구에서는 저 타원이 다 원이어야 되고요. 실제는 근데 네. 저기 평평하게 펼쳐놓으니까 원이 타원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다 넓이가 같은 영역이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지도에서는 원이 타원이 된다는 거는 각도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 지도는 어떤 점이 좋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메르카도르도법이라는 이게 방법에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네. 네, 지도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네. 러시아가 항해를 엄청 할 때 제일 넓어 보여요. 중요한 지도라고 해요. 항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각도로 가야 되는지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나라에 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도법은 적어도 원이 원으로는 나오게 고정을 한 지도예요. 그런데 원의 면적이 다 다르네요. 근데 다른 예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면적은 다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타원형이네. 타원이 되죠. 이거는 이제 실제 나라의 면적을 비교하려면은 이런 도법을 써야 되죠. 제3세계를 위한 지도라고도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아는 메르카도르 도법의 지도는 캐나다나 러시아나 이런 북극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크게 그려져 있고 맞아요. 저 아프리카나 그 라틴 아메리카 북쪽 이런 데는 실제보다 그럼 작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넓이를 보정하면 이런 것처럼 아프리카가 엄청 큰 지도가 나온다. 자, 다시 수학으로 돌아와서 지도의 도법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에 가장 먼저 챕터 1에 나오는 말이 이겁니다. 완벽한 지도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 때문에. 왜 놀라운 정리가 이걸 할 수 없게 만드는지를 이해하겠죠. 지도법이라는 거를 네.
함수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함수가 또 등장해요? 왜냐면은 지도라는 거는 요 지구본을 평면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네. 지구본에 있는 각 점을 평면이 한 점으로 대응시키는 거죠. 아, 입력하고 출력해요? 네, 그래서 이 점을 넣으면은 지도 위에 어느 점, 음. 이 점을 넣으면 지도 위에 어느 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완벽한 지도라는 거는 요 지구 위에 있는 거리가 대응을 시킨 함수 보낸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요 위의 거리와 이 위의 거리가 다 같기 때문에 네. 얘의 가우스 곡률과 얘의 가우스 곡률이 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가 거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이 된 애들은 곡률의 곱이 같다라는 게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니까요. 근데 9는 저희가 이미 봤듯이 양수. 둘의 곱은 양수죠. 그렇죠. 근데 평면은 0. 어쨌든 0,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보존하는 방식이 있으면은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에 의해서 둘의 가우스 곡률이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옮겨줄 수 없네요. 그래서 방금 본 뭐 각도가 이상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면적이 뭐 이상하게 된다거나 하는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저는 예를 들어 학생들에 설명하면은 너희가 아무리 귤을 열심히 까도 귤이 평평하게 되진 않잖아요, 귤 껍질이. 그거를 이제 막 예. 납작하게 어디 내가 눌러가지고. 이걸 막 누른다는 거는 미분기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리를 보존한다에 이미 위배되는 거예요. 위배되니까. 왜냐면 이렇게 뭐 자르고 눌린다는 거는 이제 그거를 거리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수학에서 구멍을 뚫는다는 거랑 비슷한 건가 그쵸, 보다. 그쵸. 위상수학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구멍을 뚫거나 뭐 찢으면은 네. 경기를 일으키시지만은 이제 미분기에서는 뭘 늘리거나. 늘리면은 일단은 이거는 인정하기 힘듭니다. 여기 지금 그 입체의 겉부분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원통이고요. 그 다음은 원통인데 위아래가 마치 사다리꼴처럼 다른 거고 모양이 다른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원통을 평면 전개도로 만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그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거 얘기하시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여기 원 두 개 이렇게 하고 직사각형 예, 이렇게 예, 원통으로 맞네요. 이렇게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접어서 이 원통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네. 다르게 말하면은 이 부분과 예를 들어 이 점이 여기에 대응된다고 할게요. 그럼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를 이렇게 잘 말으면 원통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예, 이렇게 평면으로 만들 수 없었는데 원통은 되죠.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원통도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가우스 곡률이 둘 다 0이니까 0이고요. 여기는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양수니까는 0이고요. 곱하면은. 그래서 네.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은 될까요? 두 번째 그림 될 것 같은데요. 요거랑 다르게 예. 이게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 예. 되고 작은 원, 큰 원이 이렇게 생기게 맞습니다. 되네요. 실제로 네. 해보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펼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평면 전개도를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그 곡률의 곱이 같은 모양이죠. 그쵸. 왜냐면은 위에는 둘 다 지금 뚜껑은 평평하니까는 얘는 무시하고 이제 옆면을 보면은 이 옆면도 생각해보면 한쪽 방향으로는 지금 곡률이 다 0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방향으로는. 직선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얘도 가우스 곡률이 0입니다. 그런 이유로 얘를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번으로 넘어서 3번은 될까요? 3번이 근데 3번이 쟤는 곡률이 0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3번을 지금 다시 그리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콜라병 모양처럼 얘를 이렇게 자르면은 곡률이 이 방향으로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자르면 아웃 바깥 방향으로 있어요. 정확히 같은 걸 보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어떻게 이게 보이게 시키면은 요 안쪽을 이렇게 잘 갖다 대면은 똑같이 생겼어요, 얘랑. 그러니까 직선이 하나도 없고 다 지금 다 곡선인 거죠. 다 곡선이고 심지어 둘의 곡률의 방향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람다 1의 양수, 람다 2는 음수 이런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쟤는 얘는 이게 펼칠 수가 없군요. 전개도를 만들 수 없죠. 왜냐면 펼친 건 0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얘는 곡률이 곱이 음수니까.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마지막은 뭐 마지막은 얘랑 똑같은 네, 거죠. 얘는 근데 우리가 가우스 곡률이 곱해서 양수가 되는 데도 있고 음수가 되는 데도 있다고 그쵸,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도 네. 당연히 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연습 문제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머그컵과 토로스는 미분 곡률도 같나요? 그거는 아니죠. 곡률이라는 건 점마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머그컵과 토로스 같다는 거는 이제 머그컵이 찰흙이면은 얘를 맞아요. 변형해서 토로스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위상적으로는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곡률은 내가
이미 이거를 촬역을 누르는 순간 변해서 아무것도 보존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게 가르치는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를 2개 뽑으라고 하면은 방금 본 이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고요. 그 다음이 그 가우스 본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가우스 본의 정리. 예, 식을 먼저 볼게요. 자, 이게 너무 어려운 식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를 말하는 거냐면요. K가 그 가우스 공률이에요. 적분 기호를 얘는 근데 2개를 겹쳤었네요. 이 공면은 2차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면 위에서 저 가우스 공률을 적분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공면 2차원이라서 인테그랄 사인이 2개가 나옵니다. 근데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점마다 정의되어 있는 가우스 공률을 내가 이 공면에서 다 합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M은 뭐예요? 그 M이 내가 본 그 공면인 거고요. 여기 그 M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점마다 그 K라는 애가 있어요. K는 아까 말한 그 가우스 공률이에요. 그럼 요 왼쪽 사인은 뭐냐면은 M 위에서 각 점의 가우스 공률을 그 점의 넓이라는 거를 뭐 웨이트로 해서 다 더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넓이 구하듯이 가우스 공률을 다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왼쪽은 순수하게 이제 미분기하 학자들이 관심 있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은 되게 신기한 게 2파이는 그냥 어떤 숫자고요. 이거 얘를 오일러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M에 오일러 캐릭터리스틱? 카이라고 보통 있고. 카이 오브 M 혹은 뭐 오일러 지표라고 부르는데요. 오일러 지표?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그 입체 대형 저희가 할 때 선의 개수, 면의 개수, 점의 개수. 점 빼기 선 더하기 면. 그쵸. 그게 바뀌지 않는 불변량이다라고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M의 오일러 지표를 계산하면요. 항상 0이 나옵니다. 토러스의 오일러 지표가 0이라고요? 네, 네. 결론부터 말하면 구멍이 하나 있는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얘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오일러 지표가 0입니다. 토러스라는 거는 위상 수학에서 말하는 성질이잖아요. 구멍이 하나 있다. K란 값은 막 변할 수 있는데 네. 걔네들을 합한 값은 항상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2파이로 곱해봤자 0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우변이 0이니까 좌변도 0이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왜 그러냐면은 여기선 가우스 공률이 양수예요. 아 근데 여기서는 또 음수가 음수예요. 되니까. 그래서 이게 절묘하게 다 더하면은 아. 캔슬돼서 0이 나와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이게 튜브가 아니라 뭐 튜브를 제가 이렇게 찌그러뜨려서 머그컵이 되는 거죠. 머그컵이라고 해도 네. 머그컵도 이걸 계산하면은 네. 0이 나와야 돼요. 그 머그컵과 토러스가 위상적으로 봤을 때 위상 동형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오일러 지표값, 카이 값이 똑같겠죠. 네. 토러스의 카이 값도 0이고 머그컵의 카이 값도 0이겠죠. 아 그러니까 이 좌변은 다 0이 된다. 그쵸. 예. 네. 그래서 결론은 내 공면이 뭐 이렇게 생겼든 더 작게 이렇게 생겼든 머그컵을 잘 못 그려서 진짜 못 그리셨다. 이렇게 생겼든 얘는 이 적분은 월 계산해도 0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면 9는 이 오일러 지표가 이게 M이면은 얘 오일러 지표는 항상 2거든요. 2?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걸 적분을 하든 아니면은 9를 막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처럼 얘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9를 작은 9를 가지고 하든 간에 항상 4파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위상 수학이랑 비슷하다. 왜냐면 아까 선생님 미분 기하학적으로 같다 다르다 할 때 거리를 막 예. 늘리고 찌그러뜨리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근데 게 이 가우스 본의 정리라는 거는 막 이렇게 찌그러뜨리고 늘리고 막 이렇게 해도 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K는 변하는데 얘는 이렇게 늘리고 찌그러뜨리고 하면 변하는데 얘네들을 다 더해놓고 봤더니 위상수학에서 관심 있는 이런 글로벌한 어떤 정보를 준다. 더 거창하게 말하면은 이 공식이 미분기하학과 위상수학을 연결하는 정리가 되는 거죠. 두 수학의 만남이네요. 그렇죠. 그 이렇게 열심히 강조했던 빅 매스, 큰 수학.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다시 개미예요. 튜브를 살고 있는 개미예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데가 튜브인지 부인지 아니면 뭐 구멍이 2개인 토러스인지 개미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개미가 미적분을 잘 배워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우스 공률을 다 더해봤더니 만약에 0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이 사실은 토러스였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뭐 우주의 모양이니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우주는 이미 엄청나게 균질화가 돼서 모든 점에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는 이 로컬한 어떤 정보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한 거였는데 적어도 이제 2차원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결론이고요.
이 이후의 모든 미분기약은 비슷한 거를 이제 3차원, 4차원에서 하는 게 목표인데 이게 똑같이 되면은 너무 쉬웠겠지만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수학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수학으로 네. 밥을 벌어먹고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데요. 가우스는 애시당초 어쩌다가 이런 그 곡률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가우스가 자기가 살고 있던 독일 하노버 지역에서 그 지형을 측정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지구가 이렇게 구 형태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깊이를 측정하려고 하면은 이 곡률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구는 정확한 구가 아니죠. 타원체라고 하죠. 곡률이 지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형태가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그 곡률을 다 알아야지 정확하게 우리가 측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우스가 곡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가우스는 이런 곡률 그리고 곡면의 모양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수학적으로 관심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우스가 분명히 대수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사실 역사상 최고의 수학자가 누구냐 해도 항상 3등 안에 드는데 오일러랑 가우스라고 우리가 대략 얘기했었죠. 몇 명이 나오는데 근데 가우스가 정작 그 göttingen 대학에서 했던 역할은 천문대의 천문대장이거든요. 네, 진짜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던 그런 학자입니다. 수학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 가우스 곡률의 일반화된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리만의 기하학도 이 가우스 곡률이 그런 불변량이라는 사실을 더 높은 차원으로 확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리만이 가우스의 제자라고 또 알고 있거든요. 리만이 그 게팅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사실상 그 가우스가 거기 있던 리만의 지도 교수였다고 하고요. 수학의 어떤 종류의 학문은 정확히 몇 월 며칠에 시작됐는지가 명확한 학문들이 있는데 리만 기하학이 정확히 우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1854년 6월 10일에 시작된 학문입니다.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은 박사 학위 논문부터 남다르거든요. 아, 이게 혹시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됐나요? 일종의 박사 학위 논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독일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교수 임용 심사라는 게 독일에 있었어요. 영어로는 이제 헤빌리테이션 이렇게 부르고 헤빌리테이션? 네, 강연 발표 같은 형식의 심사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네, 강연을 공개 해야 돼요? 강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통과해야지만 아 너는 진짜 교수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아까 얘기한 뭐 1854년 예, 6월 10일 네, 했는데 거기에서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가? 이 리만 예. 기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를 3개 정도 네. 제안을 하면은 지도 교수쯤 되는 사람이 이걸로 해봐라 하는데 근데 가우스가 고른 주제가 리만 기하학의 시작인 거고 그 강연의 제목이 기하학을 이루는 근본 가정에 대하여라는 강연을 했어요. 기하학을 이루는 근본 가정에 대하여.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간단히 어떤 아이디어인지 철학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우스 곡률이라는 거를 계산하고 봤더니 내가 개미라면 내 점 주변에 점들이 나와 어떤 거리를 가지고 멀어지는지만 알더라도 가우스 곡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가우스 시절에 알고 있었어요. 이제 리만의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휘어진 공간에서는 그 점의 좌표라는 건 그냥 점의 주소 같은 이름일 뿐이고 네. 공간을 실제로 규정하는 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따라 공간이 변한다는 식의 생각을 했어요. 공간이 변한다. 실제로 공간을 결정하는 거는 그 점들 사이의 거리다. 거리다. 마치 개미가 자기가 살고 있는 점 주변의 거리들을 잘 계산해서 곡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3차원뿐만 아니라 뭐 소위 n차원 공간에 곡률이라는 거를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공간을 규정하는 거는 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식의 철학적인 제안을 했고요. 아까 주소 얘기하셔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주소? 예, 뭐 개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 뭐 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구본 예로 다시 들면은 위도 경도라는 네네, 것을 위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그럼 위도 경도라는 정보가 있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가우스 곡률이라는 거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요거를 국소적으로 평면으로 핀다고 생각을 하고 완벽하게 펼칠 수는 없지만 네, 그 그렇죠. 부분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위도 경도라는 그 두 개의 축을 우리가 바꾸든지 그냥 두든지 간에 곡률은 사실은 동일해야 되잖아요. 가우스 곡률은. 네. 근데
근데 아까 이 구하고 이 평면은 네. 같지 않죠. 같지 않다고 얘기를 아, 네, 했어서 맞아요. 예. 저는 예. 그 부분이 지금 헷갈려요. 그거를 해결하고 네. 싶었던 게 핵심인 네, 거예요. 네, 네. 네. 결국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잘 하면은 좌표축을 바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곡률이라는 것은 이 곡면에 내재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보태면은 아인슈타인이 그로부터 61년 뒤에 그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거든요. 본인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려고 봤더니 그거 뭐 61년 전에 리만이란 사람이 해놓은 거라고 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져다가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든 거죠. 근데 그 일반 상대성 예. 이론이 공간이 휘어져 있을 수 있다. 예. 그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력에 예. 의해서. 그거랑 지금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한 거다라는 네.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과 여기에 시간을 더한 4차원이라고 보고 시공간의 두 점 사이에 거리를 주는 어떤 량이 있으면은 그걸 리만기하에서는 리마니안 메트릭이라고 부르거든요. 리만 계량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그 공간이 휘어진 정도, 공간의 가우스 공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일반 상대성 이론 식에 나오는 그 중력항에 해당한다는 그 공률항이 있는데요. 리치 공률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 리치 공률이 사실은 그 가우스 공률을 알면은 계산할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그 본인의 물리학적인 직관으로 네. 이론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리만은 우리 공간이 거리로 규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일종의 가설을 말한 건데 네. 실제로 우리 세계가 그렇다는 거를 그 아인슈타인이 어떤 면에서는 실증적으로 보여준 거죠. 입증을 한 거네요. 우리가 공간을 보는 방식을 바꿔놓은 거거든요.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을 바라봐야만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면이란 거를 이제 그거가 아니라 공간 자체를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서 뭔가 그 이후 나오는 수학과 물리학에 네. 그 일반적인 언어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식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곡률이라는 개념 그리고 가우스하고 리만이라는 이런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거기에 또 어떤 기여를 했는지까지 네. 미분 기하학의 좀 흥미로운 내용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어떤 것을 배우게 될지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네. 시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